외곽 분당 쪽으로는 청담대교 북단에서 수서 나들목까지 밀립니다. 업무 용차는 장기렌트로 장기렌트 20년 외길 아마존카 협찬이었습니다. 이어서 색다른 시선 김지윤입니다. 3부가 색다른 시선 김지윤입니다. 우리나라 직업계고 학생들이 약 27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현장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은 작년 기준으로 2만 2천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 학생들이 마스크 없이 실습하는 일은 다반사고 또 한 달 내내 일해도 월급은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죠. 그런데 특성화고 아이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네,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책으로 돌아온 은유 작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보이는 라디오가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 보시라고. 네,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세요. 자기소개. 네. 저 소개요? 네네. 뭐 제가 네. 해드리는 것보다 직접 하시는 게. 네. 저는 글 쓰는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논픽션을 써요. 네. 인터뷰랑 에세이 같은 종류의 책을 쓰고 있는 은유라고 합니다. 네. 예전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인터뷰도 냈어요. 네. 그런 것도 주로 이제 사회 문제에 관련된 르포 같은 그런 책들도 많이 내신 걸로 아는데 지금 이 책 표지가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특이해요. 이게 비해피라는 말이 있고 또 JJ 노트 김동준. 이 김동준 학생이 사실은 이제 사망한 김동준 군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쓰던 노트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동준 군이 썼던 자기소개도 있었고 뭐 중간고사 시험 계획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생활의 기록들이 남아 있는 공책이었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동준 군의 삶을 유추하고 재구성했습니다. 그렇군요.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김동준 군은 이제 2014년에 현장 실습생으로 목숨을 이제 잃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네. CJ 그룹 진천 공장에서 일하던 현장 실습생이었는데 장시간 노동과 일터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현장 실습생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던 시기라 이제 막 지하철 김군 사건이나 뭐 제주도의 이민호군 사건처럼 크게 이제 여론이 되지는 않았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김동준 군의 이제 죽음을 계기로 그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좀 현장 실습생의 어떤 삶, 그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좀 돌아보자는 취지로 만든 책입니다. 제목이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뭔가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지 못하는 아이죠. 이제 근데 그 말 속에는 모르는 이제 타인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알고 싶어하지 않는 아이가 아니었을까 이런 뜻도 있고. 알지 못하는 아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각각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으며 일할 때 어떤 점이 힘든지 그런 점들을 차분히 좀 돌아볼 계기가 많이 없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알지 못하는 한 아이의 죽음을 계기로 우리 일하는 삶을 좀 돌아보자. 이런 취지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렇게도 소개를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이거에 관해서 쓴 책이라는데 사실 그렇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말부터가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 청소년과 노동인권이란 말이 뭔가 굉장히 괴리도 있고 간극도 있고 청소년한테 노동? 인권 이러니까.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청소년의 노동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지금도 뭐 편의점이나 배달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가려져 있었죠. 그 아이들을 값싼 임금으로 어른들이 정말 부려먹기만 했지 보호를 해주거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데는 소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 노동 인권이 좀 사회적으로 찬찬히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장 취약한 어떻게 보면은 지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어른들도 당연히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노동 인권 중에서도 좀 뭔가 사각지대 같은 느낌? 엄청 예, 사각지대죠. 설마 많은 분들이 설마 뭐 네. 그런 게 있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그렇죠. 것 청소년 같고. 하면 그냥 일단 학생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입을 준비한다. 네, 맞아요. 이렇게 그냥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차별과 그런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보면은 인터뷰 내용이에요. 그 네. 김동준 군의 어머니 인터뷰도 있고, 그리고 네. 김동준 군의 이제 일기에 썼던 내용들도 있고, 네. 근데 이렇게 한 2년 동안 인터뷰를 하셨다고. 근데 네. 저는 이게 이제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예. 이런 책을 쓰실 땐 진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픽션이면은 완전히 소설이면은 창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더군다나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쓴다면 제대로 내가 잘 전달하고 있는 그렇죠. 걸까? 네. 네, 그 고민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섣불리 개입을 하거나 어떤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가까운 가족이나 뭐 그 사건을 담당했던 노무사나 친구들이나 어떤 감정의 부침을 겪고 또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만 좀 잘 전달해 주자. 라는 마음으로 제가 전달자, 겸손한 목격자가 돼서 충실히 기록해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울컥하는 정말로 마음을 울컥하죠. 건드리는 사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죠. 마음이 아픈 예. 사연. 뭐 책 한 건 동중군에 이제 뭐 네. 다니던 학교도 가보고 아, 유해를 이제 뭐 어디 이렇게 한겨는 할아버지 산소에 뿌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찾아가 보고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곳에 가보니까 동중군의 부재가 좀 실감이 난 거죠.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하니까 자식이 그렇게 비운의 죽음을 맞는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것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와서 취재를 하고 오면 며칠 동안 좀 뒤척이곤 했어요. 가장 가슴이 아팠던 사연은 동중군 사연이었나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 책의 중심 이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동중군의 삶을 가장 가까이 좀 들여다봤고 동중군 또 다른 동중군 뭐 민호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반복되는 것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도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 죽음의 행렬이 끝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딱히 어떤 대안이 없다라는 거. 아이들은 여전히 특성화고 학생들은 배출되고 안전장치가 없는 곳에서 또 투입이 돼서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좀 마음이 힘들었죠. 네.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울컥했어요. 그 동중군 어머니가 네. 그 동중군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 있잖아요. 네. 3년 동안 그거를 해지를 못 시키고. 못하고 예. 저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이의 네. 그거를 음. 흔적을 지우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쵸. 예,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굉장히 음. 울컥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만질 수 없다는 거, 네. 뭐 이런 감정의 부대낌이 굉장히 크죠. 네. 그렇구나. 아유, 참.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읽으면서 읽는 저도 힘든데 이걸 직접 인터뷰를 하고 거기서 또 추려서 글을 쓰는 작가님 정말 힘드셨겠다라고 네. 그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청소년 노동이라는 게 많은 네.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또 모르죠. 무관심하기도 네. 하고 예, 청소년들이 노동 환경에 있다는 것조차 사실은 모르는 그린들이 많잖아요. 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뭐 집에서 치킨이나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도 오는 친구들의 또 네. 청소년이 상당히 많이 그렇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또 많이 이제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우리 일상에 늘 가까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잘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좀 어른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이제 열악한 노동 환경, 특히 네.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을 해결하려는 어떻게 해야지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작가님께서 인터뷰도 많이 하셨으니까. 예, 뭐 제가 해결 방법을 너무 구조적인 모순이 여러 가지가 네. 이제 겹쳐 있는 문제예요. 근데 청소년이라는 경우 동중군도 그랬고 그 직전까지만 해도 현장 실습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게임하고 학교에서 놀다가 공부하다가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갑자기 어느 날 배치를 받아서 공장에서 이제 성인 몫의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뭐 운전을 하더라도 초보 운전을 하면 좀 봐달라 뒤에 안내 표지도 붙이고 저도 제가 무서워요 뭐 이런 네. 예 멘트도 이제 남기고 이러면서 좀 도와줄 것을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한 몫의 노동을 해야 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경우 그런 진입하기 위해서 그 유예 기간이 좀 너무 없다고 할까? 실습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배우고 배려받고 이러는 시기가 너무 없이 이제 바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동료로서 좀 미숙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일터의 문화가. 네. 그래서 그런 한 생각이 노동력에만 이렇게 급급해갖고 그냥 그렇죠. 투입시키지 말고 네.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기도 줘야 되고 이제 겨우 뭐 한 17살, 18살밖에 안 네. 됐는데 그렇게 위험한 노동 환경에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았으면 그렇죠. 좋겠다. 민호군 같은 경우는 5일 정도 이제 연수 조금 배우고 바로 네. 투입이 돼서 위험한 일을 하다 목숨을 잃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네. 청취자 의견 중에 0781님께서 이런 의견 보내주셨어요. 경기 북부 노동인권센터 소속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네. 네. 이런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사실 요새 뭐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숙명여고 일도 있었고 상상고 그렇죠. 뭐 자사고 이야기 자사고. 나오는데 참 글쎄 뭐 그쪽은 학벌의 문제인 거고 또 예. 한쪽은 정말 살고 죽는 네, 목숨. 안전의 문제, 네. 목숨의 문제에서 음. 참 근데 전자는 굉장히 화제가 되는데 네. 후자의 이야기는 오르내리지 않고 언론에 조명을 못 받는다 생각하니까 그렇죠. 굉장히 씁쓸해요. 예, 사실. 이렇게 네.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고 죽음이 있었을 때만 무슨 군 무슨 양 하면서 그렇죠. 계속 호출이 되고 애도만 하다가 또 끝나고 원점이 다시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것도 좀 책이란 것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읽히면서 좀 꾸준한 관심, 고민, 이야기가 될 때 어떤 대안도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네. 네, 이제 힘이 없는 사람들, 정말 일하는 당사자들도 좀 읽었으면 좋겠고요. 학교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예절 교육, 직장 예절 교육 이런 건 시키는데 노동 인권 교육은 안 시키거든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예방 교육만 충분히 해도 동중군 같은 사고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그냥 꿈을 안고 그렇죠. 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던져진 곳은 너무나 냉혹한 거죠.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은 없고, 예, 그랬을 때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이나 선생님들도 좀 봐서 네. 아이들에게 좀 실질적인 대비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떤 정책 결정권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은 특성화고를 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내 문제로 삼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계급적인 문제. 네, 예. 단절이 자꾸 이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일이 생겨도 사람들이 동정은 해도 그렇죠. 공감대는 잘 형성이 안 되거든요. 네, 그냥 안 됐네. 네. 뭐 이러고 그냥 자기 문제로 삼지 않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우리가 좀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책을 읽었는데 저도 네. 뭐 그렇게 뭐랄까 막 힘들게 읽히지 않아요. 네. 잘 읽히고 그러면서도 메시지가 분명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고 현재 지금 특성화고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이 자리까지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은유 작가 모시고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은유 작가님 인터뷰 듣고 청취자분들이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7763님, 현장 실습을 보내는 학교 그리고 기업에서는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해당 학생도 어느 사항이 위법인지 모르고 일만 하고 출결만 체크합니다. 노동부에서 기업 관계자, 학교 관계자, 학생들을 모아놓고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실습을 보내야 최소한의 위법을 줄일 수 있고 학생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문자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4564님, 오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한날 생일이라고 네, 아내 김희선 여사님
44번째 생일. 뭐 이런 것까지 밝혀주시고, 네. 아들 김민주님, 오늘 10번째 생일. 네. 초밥집에서 저녁 식사 중이시라고 하시네요. 네. 축하드리고요. 맛있는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아쉽게 주요 뉴스에서 비켜간 중요한 이슈 살펴보는 책임 있는 책임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원래 오리지널 책임께서 오셨어요. 네. 최영일 필사평론가, 김현성 상지대 외래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네. 그냥 첫 번째 주제 넘어가 보죠. 그냥. 네. 네. 불법 촬영 범죄. 이 말 뭐 요새는 잘 안 쓰긴 하는데 몰카 범죄라고 보통 네. 얘기를 하죠. 얼마 전에 굉장히 놀라운 인물이 이 몰카 범죄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이게 비사가 있어요. 저는 비사요? 좀 다른 관점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 패널, 특히 라디오를 오래 하다 보면 가끔 여름 휴가 시즌에 대타 진행을 해요. 한 일주일, 뭐 네. 사흘, 그렇죠. 하루 네. 하기도 하고. 근데 SBS 라디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여기 오래된 친한 작가분. 네. 한 달 동안 대타 진행을 해주세요. 아. 그래서 일주일은 많이 해봤지만 그 프로. 이번에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 김앵커가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도 잘 모르는데 급한 일이 발생한 것 같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7월 한 달 오후 방송을 다 비웠어요. 원래 고정이 뜨는 거, 네네. 뭐 랜덤으로 오는 거. 그러고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첫 진행을 하러 간 거예요. PD분이 내려와서 죄송한데요. 오늘부로 패방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비웠는데. 저 오후에 백수예요. 웃을 수 없는. 네네네. 매일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오늘 왜 늦게 오셨어요, 근데? 오늘만 앞에 뭐가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날 이 사실은 지난주에 얘기를 듣고 네. 이번 월요일에 기사화된 걸 보고 이런 사연이었구나. 방송국도 gunok하고 그 프로그램은 어떡하지? 그래서 이 PD분이야 당연히 다른 이제 네네. 보직으로 바뀌었겠지만 작가는 다 프리랜서 아닙니까? 당일로 그쵸. 실업자가 된 거예요. 저야 뭐 어차피 프리랜서로 일정 기간 해주기로 한 거니까 네. 그 기간만큼의 손실이지만 그렇군요. 17년 한 작가분이 실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일을 벌였나. 사실은 국장입니다. 논설위원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차기 사장 후보 군에 들어있는 유력 임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근데 이미지도 사실은 좋았거든요. 아니 저는 네. 친했습니다. 근데 지금 젠틀했습니다. 개인적인 그 그러니까요. 감정까지 섞여서 분노하시는데. 네. 네. 아니 들으신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네. 그러니까 저희 뭐 간판, 그러니까 SBS의 어쨌든 간판 그러니까. 메인 앵커였죠. 네, 맞습니다. 메인 앵커였고 실제 그 8시 뉴스도 진행을 맞아요. 했고 예. 굉장히 좀 이렇게 날카로운 비평으로 네. 많은 분들한테 좀 이렇게 팬들도 있었고. 팬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뉴스 라디오 진행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는 그쵸. 어떻게 보면 SBS 입장에서는 미는 분, 뭐 차기 뭐 예를 들면 네, 그렇죠. 자기 차장까지도 노려볼 만한 이런 분이셨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바로 밝혀진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비사를 조금 얘기하면 당일날 저녁 11시 50분에 영등포 구청에서 이제 일종의 네네. 그 시민들의 제보로 영등포 구청 역. 역에서 지하철역. 잡히게 됐는데 그날 이제 다음 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담당 PD한테. 그러니까 우리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대타로 뛰기 전에 한 3일을 담당 PD가 진행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맞아요. 이유는 묻지 말고 이유는 묻지 말고. 네가 무슨 진행 상황이 나는 못 있으니. 간다. 그래서 PD가 진행을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어떤 내용인지 얘기도 안 하고. 근데 굉장히 저는 일단 사후 과정도 굉장히 무책임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맞아요. 보면 경찰서에 가서도 약간 이제 그 본인이 술이 원래 취해서 그랬다고. 사진 예. 술이 취했고 사진을 찍는 게 취미다. 응? 그러다 보니 찍은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 핸드폰을 봤는데 당연히 한 장이 봐야 아니었던 되겠죠. 거죠. 음.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고 음. 뭐 이렇게 또 그렇지만 포렌식도 속을 진행하고 찍었다고 있고. 또. 예, 이건 뭐 아무튼 그냥 뭐 어쩔 뭐라고 안타까운 변명이 안 되는 네, 상황이고. 그래서 거의 제 충격은 네. 하나는 유승준 씨 문제 요새 있지만 네. 이게 너무 뜨거운 사랑과 신뢰를 받았던 청년 아이돌이다 보니까 그 군대를 안 가고 일본 공연 갑니다 하고 미국으로 도망가다시피 해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와서 나 군대 안 가요 한 게 너무나 큰 배신감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2001년 11월에 평화의 전당 공연을 가서 가족이 눈물을 흘렸던 생각이 나요.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이 우리 곁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있었구나. 그 다음 해에 스스로 바보된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사람을 이렇게 믿는 게 지금 아니구나. 우리 김성준 앵커 얘기하고 있는 그 거예요. 얘기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 범죄의 내용을 봤을 때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네. 공연음란죄 사건 때처럼 아니 뭐가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 저러고 다녔을까 하는 충격. 그다음에 우리 방송가에서는 저도 시사전망대 새벽에 할 때, 저녁에 할 때, 오후에 할 때 가끔 나가고 뭐 대리로 또 네. 진행하고 하면서 그런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완전히 허물어지면서 아, 사람은 사람을 알 수 없구나. 이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처벌 수위도 좀 낮은 편이고 지금 뭐 벌금형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사실 그리고 맞아요. 사직서를 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SBS 측에서 방송국에서 해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 회사 측에서의 어떤 징계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번 뭐 우리 앵커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해임하고 파면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공직자들은 해임되느냐 파면되느냐에 따라서 사후 처벌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파면된 경우가 그 누구냐 강의원 그 미국에 있는 자기 후배한테 정보를 강효상 후배가 파면이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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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굉장히 높은 수위거든요. 정보 근데 유출. 해임하고 파면은 해임이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연금법에 해당이 안 돼요.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파면은 안 파면은 되는 거고. 그렇죠. 음. 더 훨씬 더 수익이 높고 해임이 되면 3년 뒤에 또 공무원이 공직자가 네. 될 수 있는 거예요. 3년 동안만 이제 있다가 그렇죠. 그런 어떤 차이인데 SBS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직서를 받아서 사직을 시켜버리면 문제를 제기하죠. 왜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렇죠.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건 SBS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그 김성준 앵커 자신에게 뭔가 본인의 판단을 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사직은 받되 사직 처리를 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분명하게 이걸 따졌어야죠. 회사 그렇죠. 입장에서의 조직의 징계가 정해지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뭐 네, 해고냐, 그렇죠. 파면이냐, 네, 네. 뭐 아니면은 다른 중징계냐, 경징계냐, 네. 혹은 사직을 뭐 접수할 것이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통 정보를 들을 시간이 됐어요. 들어야죠. 네, 교통 정보 일단 교통방송인데요. 듣고 여러분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리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에겐 있습니다. 아저씨 담배 핀다. 미안.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은 본능, 아, 금연구역이지? 모두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본능, 야, 안 돼. 소중한 사람을 아끼고 싶은 본능, 끊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담배 때문에 가족이 아프지 않길 바라는 본능. 깨우세요. 우리 안에 금연 본능. 담배는 강하지만 우리는 더 강합니다. 보건복지부. 나에게 필요한 복지.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129로 전화하면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29는 채팅 상담도 한다. 129 긴급복지 지원 상담은 24시간 가능하다. 129 부모님 연금, 자녀 보육, 의료비, 장애인 지원 등 나에게 필요한 복지 정보가 궁금할 때, 생활이 힘겨울 때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세요. 당신이 궁금한 보건복지 129가 알려드립니다.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함께 할수록 기분 좋은 방송 TBS FM. 박소연의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협찬 서울도피스제공 7시 32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정체는 다소 더디게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당수서로 여전히 탄천나들목에서 청담대교 북단까지 전 구간이 20km 미만의 속도고요. 언주로도 내곡터널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10km대 속도입니다. 양재대로도 구룡터널에서 삼성병원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렵고, 사평대로는 사평지하차도에서 사무가든 사거리 쪽으로, 반포대로도 서초역에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모두 다 정체입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 전용도로 대부분의 구간에서 속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운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수연의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 토크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실 곳 소개해드립니다. TBS 앱 또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책임 토크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소개해드립니다. 달려라 모하니님 오늘도 오셨네요. 네, 안녕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안녕. 네, 그리고 깐족마늘님께서
최영일 평론가님 몰카범죄 피해자라고 네 아, 심심한 간접 위로의 피해자.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네. 강제 휴가에 일찍 돌입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보죠. 지난 한 주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 네. 베트남 아이고, 이주 여성 네. 폭력 사건이 있었죠. 일단 남편은 구속이 됐는데 이게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선 베트남 여성의 영상은 너무 큰 충격이었죠. 네. 거의 뭐 문신이 있는 남성이 격투기를 하듯이 나중에 야 아내로 밝혀진 그 여성을 네. 정말 무차별 폭행을 했고 더 충격은 거기 2살배기 아들이 엄마 맞아요. 하면서 울고 매달리는데 네. 아이 앞에서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뭐 아이가 없어도 그래서는 안 되는 그렇죠. 일이거니와 그래서 이제 더 충격을 줬고요. 당연히 이제 비난 여론이 굉장히 뜨거웠고 나중에 또 소주병으로까지 때렸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왔고 본인은 술에 취해서 기억은 안 나지만 페트병으로는 때린 것 같다. 뭐 이러든 저러든 소주병과 페트병은 굉장한 차이인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특수폭행 혐의고요. 네. 아동학대 혐의예요. 그렇죠. 구속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전 반전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그렇죠. 보지만 일부 새로운 국면이 된 건 뭐냐면 그 베트남 여성에게도 문제가 있다. 어찌 보면 이주 여성을 비하하는 사생활을 터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그렇게 된 거냐면 경위가 보도됐는데 이 함께 결혼을 하고 이 2살배기 아이를 낳고 쭉 결혼 생활 해온 게 아니라 네. 벌써 3년 전에 만나서 아이가 생겼고 이 보도된 내용은 이래요. 남성은 기혼 상태였고 당시에 유부남이었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불륜관계였던 불륜관계였다. 것이고, 예, 아이를 뭐, 지우라고 예. 종용했는데 이 여성은 베트남 고국으로 돌아가서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가 그 남성이 이혼을 한 후에 다시 이제 들어와서 재혼을 하고 네. 올해부터 살았다는 거죠. 혼인 신고도 오래 했고요. 그런데 이제 지속적인 폭행이 상습적으로 있어 왔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뭐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나고 나서 일방적으로 이제 베트남 그 여성에 대한 옹호론이 많이 있었는데 네. 모 커뮤니티 이제 전처라는 분이 이제 글을 남겼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 그 여성과 나눈 카카오톡까지도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여성이 뭐 한국말도 잘 못한다 그랬는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니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고 거기에 전처한테 뭐 이혼해라라는 뭐 이런 메시지도 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문제와 어떤 상관성이 있냐 그게 네.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처가 화가 나서 이 베트남 여성과 다투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인 남편과 이 여성과의 문제인데 네. 과연 그 전에 있었던 이런 뭐 상관간의 관계라든가 뭐 전처와의 어떤 카톡이라든가 이게 과연 이게 때려도 되는 이유인 것인가? 그러니까 맞아도 싸다라고 네, 얘기하는 약간 그렇게 것이냐라는 얘기하는 것이죠. 분위기거든요. 맞을만 했네라고 얘기하는데 네. 과연 어떤 사람이 맞을만 한 거냐. 이게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한테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우리 지금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상당히 컨센서스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주 여성들이 지금 이런 뭐 50% 이상의 여성들이 이제 폭력에 무방지적으로 네. 노출돼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 이주 여성의 귀화나 국적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어느 거주 기간, 결혼 기간이 있나요? 조건이? 그러니까 2년. 2년. 2년 이후에 이제 남편한테 이제 예를 들면 의견을 물어서 거의 남편이 전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행사하는 거예요. 보증이라고요. 친원 보증. 네.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적을 취득해서 이혼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남편한테 전적으로 이혼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이게 네.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만약에 남편이 전적인 유책 그러니까 그렇죠. 배우자가 그걸- 아니면은 그걸 그냥 증명을 해야 가야 되는 된다. 거예요. 이주 여성이. 근데 사실 아. 뭐 한국말도 서투르고 한국의 적응도 덜한 이주 여성이 그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전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불합리하게 돼 있고 남편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는 거죠. 사실 지금 그 법적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주 여성들이 자기가 해야 될 말들을 잘 못하고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보편적인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조계에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이주 여성 분들이 한국은 뭔가 기회의 나라, 조금 더 높은 급여,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 고향의 가족 고국의 가족들에게 이제 돈 벌어 보내기 위해서 우리 또 이 저 중국 교포들도 많이 그렇게 네.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3D 업종들의 일을 다 그분들이 메꾸고 계시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이주 여성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농촌에 시집 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촌은 노동력이 중요하니까 그 일에 종사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 결혼 자체가 위장 결혼이고 한국에 들어오는 방법으로 결혼을 해서 사실은 도망가 버린다. 적지 않은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엄격히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 여성들의 신원 보증을 시댁 혹은 남편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통계가 많이 달라진 것이 자, 결혼이 과거처럼 뭐 농촌 총각 장가를 못 가는데 외국인 여성들을 이제 데려와서라도 결혼시키자. 이런 풍조는 이제 지나가서 이제 다문화 사회로 우리가 융화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혼은 개인 간의 약속이고 인격적 관계잖아요. 사랑을 법으로 어떻게 통제합니까? 간통죄도 폐지된 상황에서. 그럼 뭐가 문제가 된 거냐 하면 이제는 이 여성들이 그 신원보증이라는 권한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억압받는 상황이 된 건데 10명 중에 4명이 폭행을 경험했다. 그렇죠. 80% 이상은 거의 욕설을 듣고 네. 산다. 네. 언어폭력은 다반사고 네. 28명, 28% 정도가 성폭력, 성적 학대를 경험했고 흉기로 위협받은 경우도 20%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해소하지 않으면 저는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뭐 청와대 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청원 게시판에 베트남 여성한테 국적 주지 말라는 청원까지 올라오고 올라왔어요. 있다는데 네. 사실 이게 물론 이제 그런 뒷얘기가 있다더라. 이게 뭐 확인이 된 건지 뭐 그 부분 또 따져봐야겠지만 그래서 좀 찝찝하다는 사실이라 것들을 할 수 하더라도. 있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이라 사실이다. 하더라도 남편 맞아요. 쪽에서 맞아요. 위자료를 걸어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만약 그런 네, 일. 그러니까 전처 입장에서도 이혼을 해주지 않고 그런 경우는 법정 소송으로 가죠. 근데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그 영상을 못 봤어요. 못 보겠더라고요. 네. 특히 그 아이가 있는 부분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아이의 그 안위, 아이의 복지 이것만큼은 지켜주는 방향으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좀 결론이 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는 벌써 것으로 끝났어요? 저희가 다음 주에 꼭 시간 불러드릴게요. 되게 빨리 갔네요. 네, 오후 시간 우리 저희한테. 네네. 저 한가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네, 책임 있는 책임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희 시사평론가, 김현성 상지대 외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수요일 아침에 열린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 류현진 선수가 선발 투수로 정말 호투를 펼쳤습니다. 동양인 선수가 그 세계 야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것은 이제 심심찮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발탁이 돼서 뛸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은 바로 스카우트 팀이죠. 네, 뛰어난 안목과 추진력으로 동양 선수들, 특히 류현진 선수 같은 훌륭한 선수를 데려오는데 톡톡히 한몫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 스포츠 시간에서 새롭게 만나보려고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세계를 이야기해 주실 뉴욕 매치 구단의 아시아 담당 스카우트 김도윤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뵙자마자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가 네. 뉴욕 매치의 노아 신더가드 네네. 네, 투수를 좋아해서 네. 예, 먼저 여쭤봤잖아요. 네네. 네. 성격 어때요? 노아 신더가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성격도 착하고요. 네. 또 진중한 면도 있으면서 네네. 이제 조금 약간 4차원적인 성격도 있어요. 전 대화를 잠시 해봤는데 네. 좀 부드러운 면이 있으면서 이제 4차원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네. 좀 친해지기가 쉬워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이제 생활이나 사생활 이런 것도 이제 공개도 하고 그렇군요. 특히 요즘 요가를 좀 하더라고요. 요가를 해요? 네. 그 큰 몸으로? 부상 방지를 위해서. 가지고 좀 약간 유리 몸이라.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태까지 사심 방송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말부터 뉴욕 매츠 아시아 네. 담당 스카우트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네네. 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네, 근데 제가 이제 설명하기 전에 네. 저희 스카우트 팀 같은 매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 팀이랑 아마추어랑 이제 인터내셔널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내셔널에 소속돼 있고요. 네네. 프로랑 아마추어 선수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랑 같이 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 아무래도 야구 강국이니까 네, 아시아에서.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거기서 눈여겨보는 선수들의 어떤 스카우팅 리포트 이런 걸 적응을 해갖고 보내는 거군요. 네, 그 종합적인 능력을 네네. 이제 수치화 시켜가지고 이제 저희 구단에 맞게 색깔 맞춰서 헌신할 수 있게 이제
공헌할 수 있게 하도록 이제 하고 있죠. 아, 오늘도 경기를 보셨다고요? 네, 오늘도 보고 왔습니다. 무슨 경기 보셨어요? 오늘은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이 뛰는 이제 청룡기에 청룡기. 네, 고등학교. 네네,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럼 고등학생부터 이게 될 만한 떡잎을 이렇게 딱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런 경우죠. 하루에 몇 경기나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시즌 때 한창 많이 볼 때는 일본 경기는 거의 다 보고 있고요. 이제 한국 경기, 프로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 4-5경기는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5경기. 네네네. 다 보는 거네요. 거의 그렇죠. 못 보는 경기는 이제 또 모니터링 TV로나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선수를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네. 본인만의 어떤 기준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은 좀.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카우트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실력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성을 보죠. 인성. 그 선수의 인성을 꼭 봐야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야구적 용어로는 메이크업이라고 하는데요. 메이크업. 그게 이제 인성하고 멘탈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리더십도 있고 이제 같은 동료들 간의 관계도 있고 이제 훈련 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저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런가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네. 이제 투수 같은 경우는 마운드에서나 아니면 타자 같은 경우에는 타석에서 그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덕아웃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선수들의 메이크업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하는 중에도 이제 좀 어려운 경기나 위기가 오면은 그런 부분을 잘 풀어가지고 이제 경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메이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 리포트에 그 메이크업이라는 네.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수치화시키죠. 사실 이제 이것도 그 부류에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누군가 야구 선수를 뭐 트레이드 한다든지 뭐 스카우트 한다든지 막 이럴 때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알려진 게 그거잖아요. 통계를 많이 본다 그러잖아요. 네, 세이버 맞습니다. 매트릭스 예, 같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뭐 출루율을 본다. 이제 한때 그 유명했던 책이나 영화 네. 머니볼 같은 경우에서도 네네. 한참 유행을 했는데 네, 그것도 보시겠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보고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보고. 있고 아무래도 그게 발달이 됐지만 네. 이제 그 스카우트의 안목이나 이제 경험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로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 선수를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류현진 선수 보고 즐거워요, 되게 보고 네네. 있으면은. 네. 야, 물론 이제 공도 잘 던지지만 네, 덕아웃이라든지 또 라커룸 같은 데서 다른 선수들하고 이렇게 막 장난치고 어울리고 춤추고 뭐 이런 모습이 네.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게 네. 아무래도 지금 잘하는 하나의 요소일 수도 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타국의 선수들이랑 잘 어울리고 이런 네. 것도 플레이하는 경우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잘 돼야 이제 팀 분위기도 살아나고, 네,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잘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 혹시 있어요? 한국에서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히 눈여겨보는 선수라기보다는 일단은 포스팅이나 FA로 나오는 선수들은 대부분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들도요. 외국인 선수요? 네, 외국인 오. 선수들은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네.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 이제 저희도 이제 또 중간에 이제 방출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외국인 선수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아, 한국에서 뛰고 있는 네, 외국인 선수들도. 선수. 네, 일본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도 포함되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원래 직업이 네, 이게 아니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네. 계시죠. 네. 근데 왜 이쪽으로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 배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셨는데 네, 아주 뭐랄까 좀 상상하기 힘든 우리 턴어라운드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네. 어쩌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야구 보고 분석하는 네. 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좋아했던 일이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제가 뜻하지 않게 이제 제 군대도 가야 되고 네네. 군대 가다 보니까 또 취직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취미생활이나 그냥 좋아하는 걸로만 하다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제 한번 이런 걸 한번 직업으로 한번 삼아 보고 싶다 해서 이제 스카우트 길을 선택한 거죠.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잘 다니는 회사를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부모님 반대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오기까지가 와이프의 도움이 많이 컸었어요. 부인께서 네, 왜냐하면 보통 다닐 때 이제 좀 이제 의기소침하다가 네. 야구 이야기만 나오면 바짝바짝바짝 네,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니까 와이프가 한번 이런 걸로 직업을 한번 삼아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메이저리그 구단이 이제 이력서를 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영어가 일단 돼야 되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네. 한 9년 10년 정도 살았어요. 9년, 10년 네. 언제부터?
제가 16살 때부터. 아, 그럼 뭐 네. 영어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겠네요. 전혀 문제 없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뭐 그 정도 살았으니까 그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 아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팬이셨다고 처음에. 네. 그 김정현 그게- 선수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거기에 원래 제가 학교를 네. 그쪽에 다녔어요. 아리조나에서? 예, 애리조나에서 다니다가 이제 다른 데로 편입을 했는데 네. 야구를 처음 보게 된 팀이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였어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 팬이었다가 몇 년도쯤인가요? 그게? 그때가 2004년도였죠. 아, 그럼 김병현 선수가 있었어요. 있었나요? 2004년에 보스턴 가지 않았나? 보스턴으로 갔었어요. 예, 그때 박찬호 선수랑 그 김병현 선수가 스프링 캠프로 그쪽으로 왔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꿈을 키웠죠. 아, 그러시구나. 네네. 그리고서는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셨다고. 네, 맞습니다. 어디로 가셨는데? 지금 미네소타 쪽이 추운 지역에 이제 편입을 거기도 했죠. 있잖아요. 네, 가니까 거기도 있어가지고 네. 이제 야구랑 좀 멀리 느껴보자 했는데 거기도 있어서 이제 다시 아, 운명이구나. 네. 아, 그러셨구나. 네네네. 근데 참 그래도 참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동양인이 메이저리그 스카우터가 된다. 뭐 이런 것도 쉽지가 않고 원래 갖고 있던 직장도 있었고. 네. 근데 참 글쎄요. 아무리 좋아하던 일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취미로 할 땐 좋은데 이게 네. 막상 직업이 되면 조금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취미로 하다가 네. 직업이 되니까 여유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조바심이 생기죠. 오.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살짝 슬럼프도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많이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지금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좀 하셨는데 네. 4821님 야구 선수가 사인 안 해주는 것도 스카우트상 감점 요소인가요? 한국 야구 선수들 일부가 이렇게 네. 막 사인해달라면 막 그냥 가고 우리 또 어린 팬들이 해달라면 좀 보통은 해주는데 안 그런 경우가 있어갖고. 저희는 그런 부분은 안 봐요. 아, 그런 건 안 보세요? 네, 저는 그 부분 모르겠어요. 다른 스카우트들은 네네. 모르겠는데 저는 그 부분은 안 봐요. 아. 왜냐하면 그 선수가 컨디션이 그날 안 좋고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을 주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9126님, 이거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맞아. 노아 신더가드 선수 트레이드 설이 돌던데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이게 올스타 끝나니까 보통 트레이드 시즌이 오는데, 네네네. 제가 정말 친한 그 양키스 팬이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디그롬이나 신더가드를 데려올 거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랑 좀 이렇게 막 좀 비슷했었는데 말싸움을 좀 했는데 정말 가나요? 지금 그 서울 기사가 나왔는데 네. 그거 최종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단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렉터급들 수뇌부들이 이제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하고 단장이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간다 만다 이런 말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안 돼요. 제가 사실은 야구를 정말 좋아해요. 네네. 메이저리그를 정말 좋아하는데 네. 이게 한 도시에 그 두 팀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뭐 뉴욕 같은 경우 양키스랑 매츠가 있고 네. 시카고도 뭐 와이삭스하고 컵스가 있고 네. 그리고 저쪽 이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그쪽으로 가면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있고 네. 그리고 오클랜드 에이스가 있고 네. 그러면은 저는 보통 그런 팀을 좋아해요. 와이삭스, 네. 에이스, 매츠. 그렇죠. 네, 저도 똑같습니다. 정말요? 네. 되게 반갑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하면은 별로 좋아하는 의미는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매츠는 연고지가 퀸즈란 말이에요. 네. 한국 교포분들 정말 많이 사시는데 박옆에 많이 사시죠. 근데 한국 교포분들 중에서 양키스 팬이 정말 많고 매츠 팬이다라고 하는 분 제가 딱 한 번 뵀어요. 오늘 두 번째 뵀네요. 매치 팬이신 분들은 진짜 매니아 분들. 네, 진짜 예. 왜냐하면 양키스는 이제 상품으로도 잘 돼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어렸을 때부터 보던 거니까. 그러니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양키스한테 가진 어떤 리스펙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아무래도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확실히 있는데 네.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매치 팬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한국에도. 네, 맞습니다. 네, 또 역시 사신 방송을 했습니다. 네. 스카우트를 꿈꾸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예전과 달리 지금 메이저리그 경기도 굉장히 많이 보니까 네. 뭐 스카우트가 되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마침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3833님이 제 아들도 중학교 야구 선수인데 차후 프로 선수가 안 되면 스카우트로 가능한가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답변을 좀 해주시죠. 스카우트에는 따로 교육이 있거나 뭐 어떤 거를 미리 배워야 되거나 그런 네. 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열정에다가 그 선수를 보는 안목
근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 선수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는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스카우트 하게 되면 이제 들어가서 교육을 따로 이수는 하거든요. 아. 네,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그 전에 따로 배우거나 뭐 이제 터득해야 되는 그런 거는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꿈과 열정만 있으면 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네, 선수본 안목 그리고 야구를 선수본 좋아야 안목. 돼요.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저는 지금 스카우트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제 인생 이모작의 꿈이 야구 캐스터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도 아. 그러면 꿈과 열정을 가지고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스카우트에겐 사자의 기다림과 매의 눈이 필요하다. 네, 사자의 인내심으로 확신이 설 때까지 선수를 주시하고 또 매의 눈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스카우트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오늘 김도현 스카우트님 정말 멋진 안목 추진력으로 우리 유현진 선수 또 제2의 유현진 발굴해 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FM. 네, 서울 시내 정보입니다. 오늘 금요일 정체가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8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정체 구간이 많은 상황인데요. 동호로 약수역에서 장충체육관 앞 사거리 쪽으로 장충체육관 앞 사거리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현재 서부간선도로 전 구간 양방향에서 모두 밀립니다. 안양 쪽으로가 특히 밀리고 있는데 현재는 끝에서 끝까지 45분 정도 필요합니다. 내부순환로 현재 성수대교 쪽 성산 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통과하는 데 여전히 움직임 둔하고요. 북부간선도로가 종암 쪽으로 신내동에서 하월곡 램프까지 속도 안 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외곽 의정부로 나가는 데 밀리고 있는데 현재는 성수분기점에서 창동교까지 속도 안 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정보였습니다. 네, 2693님, 매츠 다음 시즌 성적 잘 나올까요? 저희가 밖에서 여쭤보니까 잘 안 나올 거래요. 뭐 우리가 언제 우승 바라고 응원했습니까? 네, 그냥 팬심입니다. 네, 뉴욕 빅 애플이라고도 하고요. The City That Never Sleeps. 유명한 곳이죠. 네, 사실 뉴욕이 미국뿐이 아니라 세계 심장부라고 하고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뉴욕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